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정계 복귀를 알린 이 전 대표, 향후 행보와 정치적 역할이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검사 출신 대통령 측근 공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지율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천하람 위원장과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요. 자리를 딱 지켜주셔서 네. 든든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지각하셨나요? 네. 저희 녹화 시간에 좀 지각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네. 이렇게 이번 주도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난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던 그날 저도 독일에서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같은 비행기로요? 그러면 제가 네. 단독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달랐어요. 아하. 저희는 조금 싼 비행기를 타고 생각해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미국에서 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베를린에서 네. 맞아요. 강연을 하고 그래요? 귀국을 한 거였어요. 심지어 그러면 진짜 거의 같은 날짜에 야. 귀국을 했죠.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순천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이낙연 대표랑 같은 칸에 앞뒤로 앉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굉장히 네. 불편했겠네요. 예, 서로 대화는 나누셨습니까? 아니, 얘기는 했는데 서로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이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이 주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대표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도 그 당시에 공항에서의 모습 보셨죠?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환영 인파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그 이낙연 대표를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하는 성향의 사이트가 약간 있어요. 친문 성향의 네, 사이트. 친문 성향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버스로 지금 막 갔었잖아요, 인천공항에. 예. 그래서 뭐 어디 자기들 휴게소에 있다 이런 인증샷도 음.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가시는구나 서로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 1,500명 정도 공항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귀국의 모습, 정치인의 귀국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좀 뭐 어찌 보면 출정식에 가까울 정도의 굉장히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얘기를 하셔버렸죠. 평소에 뭐 엄근지래 가지고 정말 그 우리 이낙연 대표님 말씀 잘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그날 아예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그다음에 자기가 뭐 할 역할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어요. 이 지경이 된 대한민국, 자,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곁을 이제 앞으로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치인이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는 늘 그런 겁니다. 내가 권력을 잡아서 제대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대선 출마 선언이에요. 네, 벌써요? 네, 거의 이거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보고 그거의 시계를 조금 더 앞당긴다면은 내가 민주당도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개파의 수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줍은 면이 있었어요. 조직력이 원래 굉장히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개파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는 좀 머뭇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는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위 요새 낱개라고 하더라고요. 개파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파 수장 역할도 하고 기회가 오면 민주당 주류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 후보도 되겠다.
그냥 합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저는 그 정도의 수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난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이 이낙연 대표였어요. 당시에 뭐 초선들이라든지 어찌 보면 초선들의 거의 후원회장은 이낙연 대표가 그때 다 했거든요. 왜? 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그 인지도도 높았었고 그랬죠. 인기도 좋았었어요. 차기 대권 후보였거든요, 거의.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그런 것만 하기 전에만 해도 그랬죠. 그럼요. 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다 네. 그런 분위기였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아마 본인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내 자신을 의원 현역 중에서 자신의 우군이 없어요.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기는 당선되는 어떤 의원들의 소속 어떤 그 지원이 자기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총선 이후에 있을 그다음 2년 뒤에 있을 예를 들어서 그 지방선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년 있으면 또 대선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자기를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우군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그냥 뭐 총선에서 본인이 뛰지는 않겠지만은 자기가 후원회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와준다든지 아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니즈, 그런 어떤 자기 사람을 총선에서 심겠다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근데 이게 지금 좀 재미있는 게 저는 그 국회의원을 자기 세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의 경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더 앞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일단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재명한테 더 유리하겠지라고 네.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오히려 원외 인사들 중에 꽤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역 의원들은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한테 국회의원 되는데 빚진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뭐냐 하면 룰을 너무 세게 흔들지만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룰을 그냥 비슷하게 유지해서 가서 내가 의원이 된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그냥 민주당 그렇죠. 원래 하던 룰대로 된 건데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 그럼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가 나한테 빚지게 만들려면은 룰을 흔들어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본인 캐릭터에 잘 맞잖아요. 엄근진하게 우리 민주당을 오랫동안 이렇게 뭐 해놓은 원칙을 흔들면 안 됩니다. 성대모사인가요? 시스템 공천의 원칙 이거 하루아침에 허물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뻔한 얘기만 해도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안정적으로 우리 포지션을 지켜주는구나라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쁜 타이밍이 아니다. 네, 저는 총선 공천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온갖 애를 쓰는데 별로 얻는 거 없고 이낙연 대표는 가만히 집에 앉아서 TV 보시면서도 자기 사람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의 분위기는 약간 뭐냐면 일단 좀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 올 가을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른다. 뭐 비대위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최근에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뭐 서로 만나면 요즘에 하는 얘기 어디 요즘 신경 쓰니? 예. 어디 가니? 예.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저도 뭐 어디 간다 이러지 뭐 지역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은 다들 하시는 말이 야 좀 지켜보자 이런 말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분위기는 약간 정중동하는 좀 타이밍이고 그런 면에서라면 이낙연 대표가 귀국 원래 뭐 6월에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예.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이 정치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집에서 말씀하신 대로 TV만 보고 촌철살인만 있으면서 보고 계시지 않겠죠. 네. 그런 것만 하시다가 자칫 잊혀져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은 없을까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하지만 이 어떤 결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낙연 대표는 잊혀지는 이런 상황은 근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낙연 대표 별로 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죠. 예. 잊혀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체포동의안 뭐 관련해가지고 혁신안 나오고 뭐하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체포동의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낙연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또 계속 소환이 될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악수를 두는 것을 지금은 저는 경계해야 되는 때 아닌가 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아니면 이낙연 예. 이런 변수밖에 없나? 서로의 보완제나 대체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낙연 대표 저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나신 분이다. 네, 저는 정치적인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2027년도에 2028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네. 과연 이낙연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문점은 남아요. 뭐 충분한 경험과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만은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연령도 물론 중요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정치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제가 뭐 속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끝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당내에서는 약간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실각을 하게 되면 이낙연 대표를 하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이낙연 대표가 왔나 보다. 그냥 뭐 정치는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게 그냥 정치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경선 거치시고 후보로 선출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판단을 받으시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뭐 이낙연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한다거나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평가 받으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등판을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위가 뜨지 않았습니까? 이 혁신이 첫 번째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서약서를 쓰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보니까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뭐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래요. 뭐 어떤 흐름인가요? 일단 저는 민주당에서 이 정도 한 것도 그래도 평가합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의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 중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런 겁니다. 회기를 무한정 계속 잡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임시회를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계속 발동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는 저는 그래도 진일보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용기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 게 예. 기존의 회기 원래 없는 시기에 임시회 계속 잡았던 게 약간 방탄이었다는 거를 좀 인정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대놓고 사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진일보된 메시지였다라고 보고 다만 조금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왕 이 정도로 받을 거라면 예. 좀 시원시원하게 우리 당론으로 과거처럼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무조건 가결시키는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았는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스탠스예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다 네.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 그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아니 근데 뭔 솔직히 또 왜 그게 그러냐면 어디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300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내에 169명이 있으면 인간적으로도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람들이 초선 의원이 아니라 재선 3선 의원이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송영길 대표 때 사무총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총장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원들하고 다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인간적인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다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가결된다고 봤어요. 예. 왜? 그 사람들이 유죄가 아니라
법원 가서도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것은 충분히 저는 소명이 가능할 수 있고 영장 발부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체포동의안 뒤에 왜 숨으려고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당의 이미지만 망쳐먹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김은경 혁신이가 제일 처음에 내놓은 게 저는 임시에 잡지 않는 거 이건 맞아요. 방탄에 대한 그 비난이 있었고 특히나 3월 달에 임시에 청구했을 때 신청한다면 그때 신청할 때는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면 할 게 많다. 논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놀았어요. 한 반나절을 놀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은 3월 보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계속 그 임시에만 지금 개최를 민주당 의원들 소속으로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원래 여름방학이 이제 7월 달입니다. 의원들의 그렇죠. 여름방학이 7월 그렇죠. 달인데 이 7월 달에 지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렇죠.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해야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번에 한번 구속영장 트라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 15일까지가 지금 국회가 쉬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8월 16일부터는 지금 예산안 심의 때문에 임시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15일 전에는 아마 할 걸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검찰도 수사를 굉장히 속도 있게 그 기간 안에 영장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월 초순경, 8월 10일경 정도면 늦어도 그때 안에는 아마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안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줄줄이 감옥 갈 각오를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 네, 포기하는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자 하는데 저는 진짜 안민석 의원은 자책골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줄줄이 감옥 갈 각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뭔가 문제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이러시는지.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어려워요. 검찰에게 물어봐도 자기들도 이제 민주당 수사 그만 좀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한쪽 정치권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다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검찰도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민주당 수사 그만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너무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봐봐요. 뭐 예를 들어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는 명단이 나왔어요. 사진 찍어놓은 명단 다 있어요. 60명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 수사가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뭐 돈봉투 지금 수사할 때처럼 뭐 떠들썩하게 합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8월에 어쨌든 8월 초에 검찰이 영장을 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갈 건데 네. 그러면 불체포 특권 가결하겠다. 당론으로 가결하겠다. 네. 이것도 가능하고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오히려 나갈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김은경 씨가 이걸 1호 혁신안으로 제시했었을 때 여야가 저는 원포인트 개헌하자. 올해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뭐 불체포 특권 빼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우리 당에 저희 당에 있는 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 헌법상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하냐. 포기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가결을 찬성한다는 것이지 뭐 본인이 포기한다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현 시대에서 옛날에 뭐 어떤 군부독재 시대가 아닌 현 시대에서는 저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에게는 두 가지 사법특권이 있는데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이에요. 저는 불체포특권까지는 굳이 필요한가? 사법특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원포인트 개헌했으면 좋겠어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이것과 함께 저는 이거 두 개 여야가 다 동의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예.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저는 이걸 그냥 원포인트 개헌하자 차라리 그러면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봤는데 또 장해찬 최고는 그 개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하더라고요. 이제 혁신위가 첫 번째 안건을 내놨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는 모양새고요. 사실 이제 김은경 혁신위는 하나씩 안건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다음 혁신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도부를 어떤 좀 옥죄는 이런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흔들 만한 이런 혁신안은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 빼고 나머지는 지금 시즌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당의 시스템을 뭐 바꿔가지고 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결국 지금 시즌에 관심 있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도덕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랑 공천 룰을 이미 민주당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한 번 흔들 거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흔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김은경 혁신위에서 나오는 얘기도 신인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가야 된다. 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현역 의원 기득권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네, 결국은 그 어떻게가 문제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김은경 혁신위에서 나오는 안들 헛발질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그러면은 제가 혁신위가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냐면 의외로 이낙연 전 대표랑 경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낙연 대표면은 이렇게 계시다가 혁신위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얘기를 하고 막 당이 들끓잖아요. 그럼 그때 한마디 딱 해주면 돼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안 맞고 우리 원칙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대변하고 오히려 현역 의원들을 이낙연 대표가 대변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약간 각이 설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낙연 대표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여튼 공천 관련한 이슈가 아니면은 어차피 각도 안 살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혁신위가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계호 의원이 위원장했던 공천 TF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발표까지 다 거기서 했죠. 만든 공천안과 그래서 얼마 전에 특별단계로 해가지고 그 내년 전당원 투표까지 다 했어요.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네. 저도 다 투표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는 거 보면 특히나 유영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 보면 아니 그러면 그때 이계호 의원이 TF 단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기존의 어떤 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걸 그러면 혁신위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도 이게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 공천에 관련해서 아마 혁신안이 나왔을 때는 글쎄요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자기가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번 뭔가 이렇게 뭐 스파크가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저기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하위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하위 20%를 지금 현재는 공천, 경선에서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이런 방식으로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도 컷오프 대상이 하위 20%였었어요.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위 20%를 평가 내용을 지금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아니 그러면 그 명단과 그러면 그 내용을 봐야죠. 이제까지 공개를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야 한다고 봐요. 왜? 아니 당사자도 왜 자기가 그렇게 20% 안에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 이런 걸 하면 20%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컷오프도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뭐 감점은 솔직히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렇죠. 현역 의원들한테는 뭐 저희 민주당은 딱 정해졌잖아요. 건당 50. 일반 여론 50인데 일반 여론은 솔직히 그렇게 막 원사이드에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보니까 건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권리당원이 거기서 큰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역전도 되고 뭐 아예 그냥 뭐 게임 스코어도 안 되게 뭐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하위 20%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낙연 대표는 그걸 좀 지켜주려고 하는 포지션. 그렇죠. 그리고 혁신위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뺏으면서 어떤 컷오프라든지 경선에서 불리하게 하는 요소들을 넣는. 그러면은 이 당내에서의 어떤 또 계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내에서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현역 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아, 예. 지금도 저는 현역 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힘이 더 빠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혁신위에 혁신안이 자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뭘 걱정했냐면 민주당 내에서 아 이재명 대표는 원래 개혁하고 혁신하고 뭐 이런 막 밀어붙이는 이미지니까 와 진짜 공천 혁신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일부는 뭐 제가 직접 얘기도 해보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힘이 빠져서 오히려 좋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어차피 개혁 공천이니 말이 좋아 개혁 공천이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 학살이거든요. 그럼 이거 할 에너지가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는 이런저런 안 내겠지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결과를 바꿀 정도의 센 개혁안 혁신안이 나오면은 그건 저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물밑에서 혁신안 수위 조절하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지금 어느 정도 봉합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떴는데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민주당 상황 여기까지 지켜보고요.